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결혼 7년 차 아들맘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일어난 일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냉전 상태로 지내고 있고요.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이런저런 속상한 일, 섭섭한 일 참 많이도 있었지만 늘 꽃길만 있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참고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 일어났던 그 일은 정말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냥 저와의 문제거나 제가 섭섭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대화를 하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 부모님과도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다 그간 남편이 저희 집과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서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네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그때 저는 3년 차 주임이고 남편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원이었어요. 처음에 영 어리버리해서 제가 일도 도와주고 했는데 그러다가 커피도 한잔 하게 되고 밥도 먹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됐죠. 그렇게 사내 연애를 하다가 속도 위반으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출산 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가정주부를 하고 있고요. 남편은 얼마 전 과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순수하고 참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 후에 제가 수입이 끊기고 나니 본성이 많이 나오더군요. 생활비는 자기 카드로 쓰라고 하는데 막상 쓰고 나면 이건 왜 이렇게 나왔냐, 저건 또 왜 썼느냐 하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게 많았어요. 한마디로 참 안이 꽂고 더럽더라고요. 저는 사치를 하거나 저를 위해서 이것저것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의 엄마들이 다 그렇겠지만 거의 생활비로 쓰거나 아니면 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대다수예요. 저는 절 위해서 옷 하나 사는 것도 한참을 고민하다가 내려놓기 일쑤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처음엔 안 그러더니 갈수록 저보고 재취업은 안 하냐, 언제까지 집에 있을 셈이냐 등등 압박을 주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취업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까지 있는 아줌마 취업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력서를 아무리 내봐도 연락 오는데도 흔치 않고요. 게다가 아이가 면역력이 유독 약해서 자주 아픈 탓에 어린이집을 보내도 제가 돌봐야 하는 일이 잦았어요. 어느 회사에서 그런 걸 다 이해해 주나요? 이제 와서 다른 뭔가를 배워보려고 해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저도 마음 같아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쓸 돈 내가 번다 싶었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진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섭섭한 곳도 분명 있었지만 제가 취업을 하고 돈을 벌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일이 터진 거죠. 저희 시어머니 생신이 11월이고요. 저희 엄마 생신이 12월이에요. 한 달 차이라서 보통은 식사하고 같은 금액의 용돈을 드리는 걸로 합의를 했었어요. 여태까지는 늘 똑같이 그렇게 해왔었고요. 그런데 어머님 생신을 앞두고 남편이 대박이 좀 났어요. 평소에 주식을 했는데 예전부터 거의 적금처럼 넣어두었던 주식이 급등을 하면서 돈을 꽤 많이 벌었거든요. 저한테는 정확한 금액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얼추 말하는 게 금액이 제법 되는 것 같았어요. 참고로 그 주식에는 제 돈도 일정 부분 좀 들어있었어요. 남편이 믿을 만한 정보니까 같이 하자고 해서 저도 시집 가기 전에 저희 엄마한테 맡겨뒀던 돈을 빼서 넣어뒀었거든요. 어쨌든 그 주식 덕분에 여윳돈이 좀 생겼는데 남편이 이번 어머님 생신 때는 좀 그럴싸한 걸로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럴싸한 선물이 뭐냐고 하니 명품백을 사드리고 싶답니다. 엄마한테 한 번도 그런 거 못 드려봤다면서요. 제 딴에는 살짝 고민이긴 했어요. 아무리 수익을 얻었다고 해도 명품백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명품백이 얼마 하는지 알고 얘기하느냐고 하니까 100만 원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명품백 비싸서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 없다고 아무리 못해도 300은 넘게 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니 남편은 좀 놀라더라고요. 저한테 해준 적이 없으니까 가격을 잘 몰랐었겠죠. 하지만 자주 있는 일도 아닌데 해드리자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주말에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몇 군데 봤는데 어머님은 루이비통 매장에서 본 가방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랑 함께 고르면서 저도 나름 우리 엄마한테는 이런 가방이 잘 어울리겠다 속으로 생각하며 따로 가방을 좀 골라놓기도 했어요. 어쨌든 양가 부모님 생신 선물은 똑같이 하기로 했고 그 주식에는 엄연히 제 돈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님께 선물도 드리고 생일은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어머님이 아들 덕에 이런 선물도 받아본다며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훈훈하게 잘 끝나고 시간이 지나서 저희 엄마 생신이 다가왔거든요. 제가 곧 엄마 생신인 거 알지? 라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머님도 드렸으니까 우리 엄마도 이번엔 용돈 말고 가방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혼자 뭔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저희 아들은 저희 엄마한테 잠깐 봐달라고 맡기고 그 길로 백화점을 갔어요. 보통 명품관은 1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꾸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붙잡았어요. 어딜 가? 바로 루이비통으로 가자. 나 전에 대충 봐둔 게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들으면 안 될 소리라도 들은 양 미간을 팍 찌푸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도 루이비통을 사드린다고? 그 순간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왜? 라고 묻는 거예요. 어이없게요. 왜라니? 저번 달 어머님 생신 루이비통에서 사드렸잖아. 잠깐만. 그건 아니지. 그건 우리 엄마 생신인 거고 장모님도 여기서 해드리자고 한 건 아니잖아. 당신 말 이상하게 한다. 양가 부모님 선물 똑같이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무슨 말이야. 이번에 내가 주식으로 좀 대박이 나서 그 김에 큰맘 먹고 우리 엄마 가방 하나 사준 건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된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백화점 한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언성 높여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꾹 참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엄마 뭐 사드릴 건데? 아, 따라와봐. 여기 가방만 있냐? 위에도 이쁘고 고급스러운 천지에 있더라. 저는 남편이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볼 심산으로 일단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요. 남편이 간 매장은 닥땡이었습니다. 닥땡이라는 브랜드가 별로거나 한 건 전혀 아니에요. 저도 닥땡 가방이 있기도 하고 너무 괜찮은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루이비통하고의 가격 차이는 10배 이상 난다는 건 저도 알고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곳을 고른 건 순전히 더 저렴한 가격 때문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었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남편은 주책맞게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아무 가방이나 들이밀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요. 저는 큰 소리 내기 싫어서 아무 소리도 없이 꾹 참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남편은 자기가 더 화난 얼굴로 저를 데리고 매장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입을 꾹 닫고 있느냐고 이럴 거면 그냥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400만 원 넘는 루이비땡 사드리고 우리 엄마는 40만 원짜리 닭땡 하라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장모님한테 잘 어울릴 스타일을 사드려야지.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 엄마는 닭땡에 어울려? 당신네 엄마는 루이비통이고? 지금 당신네 엄마라고 말했어? 남편은 또 쓸데없는 거로 말꼬리를 잡더군요. 남편과 싸울 때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싸우는 내용과는 상관도 없는 말투나 말꼬리로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저도 어림없었습니다. 그래, 당신네 엄마 당신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미 당신부터가 우리 엄마 당신 엄마 구분 짓고 있네. 와, 이제 막 나가네. 나 막 나가. 나 우리 엄마도 루이비땡 사줄 거야.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지. 제 말에 남편은 한참 말없이 저를 보더니 입을 열더군요. 돈 없어. 뭐? 왜 돈이 없어? 없어 이제. 가방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돈이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주식으로 이득 본 거 제법 되는 거. 당신이 먼저 얘기했잖아. 어쨌든 난 그렇게 못해. 닭땡에서 가방 사던지 아니면 그냥 용돈 드려.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니? 너야말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야. 우리가 뭐 부자야? 주식으로 뭐 얼마나 벌었다고 몇백짜리 백을 2개나 사냐? 그러니까 너네 엄마는 사주고 우리 엄마 왜 안 되는데? 창피한 일이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볼 정도로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창피고 뭐고 화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쪽팔리게 그만하자. 사람 많은 데서.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혼자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쫓아가서 남편 지갑을 뺏으려고 했어요. 남편은 막았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약간의 몸싸움도 있었어요. 미쳤어? 왜 이래 진짜? 당신 진짜 정 떨어진다. 너네 엄마 사줄 땐 괜찮고 우리 엄마 사주려고 하니까 돈이 아깝냐? 아 진짜. 좋아 그럼 내 돈 내놔. 무슨 네 돈? 주식할 때 내 돈 들어간 거 알지? 그 돈이랑 수익금이랑 계산해서 내놔. 우리 엄마 가방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아 진짜. 알겠다. 알았어. 어휴.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혼자 휑 가버렸습니다. 저는 기가 막히고 너무 화가 나서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 했는지 몰라요. 주차장으로 가보니 남편은 지 혼자 차 타고 가버렸더군요. 끝까지 쪼잔한 새끼.
저는 욕을 하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니 남편은 옷 갈아입고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빨리 돈 내놓으라고 가방 사러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니 500 보낸다고 하더군요. 제가 애초에 맡긴 돈이 500이었습니다. 장난쳐? 주식으로 수익이 생겼는데 왜 500만 주는데? 네가 500 맡겼으니까 500 들고 가라고. 수익은 왜 계산 안 하는데? 너도 내 돈 합쳤으니까 더 번 것도 있잖아. 제 말에 남편은 허 하고 코웃음을 치더군요. 내가 잘해서 돈 버는 거거든? 아니었으면 당신 그 500마저도 날렸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작작해. 당신이 원금 보장해준다고 해서 넣은 거야. 그것도 잊었어? 그러니까 원금 보장해준다고. 저는 그 순간 남편한테 확 질려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정말 정이 다 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런 사람이랑 내가 결혼했구나 싶어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그 전엔 그냥 좀 쪼잔하고 자기 손해 안 보려는 사람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순간 저 사람에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랑 저희 친정 식구가 진짜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이러진 않았겠죠. 더불어 저를 엄청 무시한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제가 오히려 저희 엄마는 닭땡에서 사준다고 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똑같이 루이비땡에서 사야 된다고 해도 뭐할 판에 저희 집에 쓰는 돈은 아까워서 저렇게 바득바득 우기는 꼴이라니 정말 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득 본 것까지 해서 700 넣어준다고. 정말 생각 같아서 머리통이라도 세게 때리고 싶더라고요. 필요 없고 500 넣으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가방 챙겨서 나왔습니다.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시나요? 백화점에 가고 있는데 띠링 하는 소리와 입금 알람이 떠서 보니 정말 500을 넣었더라고요. 정이란 정은 파사삭 하고 다 떨어졌는데 그 순간 화나지도 않고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내가 이런 놈이랑 정말 결혼을 한 거였구나. 실감이 확 됐어요. 저는 어쨌든 백화점으로 다시 가서 루이비땡에서 전에 봐두었던 가방을 샀어요. 그리고 엄마 집으로 갔죠. 아들이 저를 반기는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였어요. 저는 한 손에는 종이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서 엉엉 울었어요. 갑자기 우는 저를 보고 친정 부모님은 놀라셨죠. 무슨 일이냐고. 저는 집으로 들어가 엄마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사실 가기 전까진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냥 선물 드리고 저희 아들만 찾아서 집으로 다시 올 생각이었죠. 좋은 일도 아니고 엄마 아빠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엄마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정말 복받치더군요. 그렇게 끄끄거리며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는 한숨을 내쉬며 제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임신하고 육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서러운 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에 엄마 역시 화가 나셔서 네가 놀았냐고, 그동안 거의 독방 육아하면서 고생하면서 애 키우지 않았냐고, 강서방은 네가 집에서 그냥 논 줄 아느냐고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다 끝내고 이혼할 거라고 불쑥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도 이렇게 충동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라고 놀라시더라고요. 사실 충동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맞아요. 하지만 어쩐지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래야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리 부부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아도 어떤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운 정이든 고운 정이든. 근데 그날 일어난 일로 정말 있는 정 없는 정이 싹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놀랄 정도로요. 그 전에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섭섭한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 좋게 저렇게 좋게 애써 포장하면서 참고 살아왔는데 뭔가 이 일을 계기로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런 확신 같은 게 확 서더라고요. 엄마는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마음을 좀 가라앉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그날 밤은 엄마 집에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전화 한 통 없던 남편은 11시가 돼서야 안 오냐고 톡 하나 날리더군요. 그냥 씹고 그날 밤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어떤 게 저와 아들을 위해 옳은 길인지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혼 사유로 갈 만큼 중대한 일인지도요. 사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고작 그런 일로 이혼을 하느냐고 할 수도 있어요. 애까지 있는 마당이에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의외로 어떤 사람에게 정이 떨어진다는 게 그렇게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생각 안 했구나. 남은 인생을 이 사람이랑 계속 갈 수 없겠구나 느끼는 순간 그냥 뚝 하고 인연이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의 제 심정이 딱 그랬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힘들어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게 부부 아닌가요? 그런데 주식 그걸로 돈 조금 벌었다고 이렇게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남편. 제가 가정주부이고 현재는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저와 친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남편.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 남편이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제가 필요 없어지면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헌신짝처럼 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예감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과하게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요. 남편도 그냥 그 순간에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한 걸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만큼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그냥 덮고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을 생각하면 그냥 참고 사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엄청 다정하고 자상한 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 따박따박 벌어오고 적어도 아빠라는 울타리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해서든 저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할 거고 저희 아들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아빠가 없는 빈자리도 분명 크게 느낄 거고요. 저를 생각하면 갈라서는 게 맞는데 아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 이런 일이 있었으니 제가 돌아오면 남편이 미안하다고 할 줄은 알았어요. 어쩌면 저도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면 또 한 번쯤은 모른 척 넘어갈지도 몰랐고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쌩까더라고요. 마치 네가 화내봤자지 뭘 어쩔 건데 그리고 나도 화났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혼을 고민한 채 냉전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없었던 일처럼 지나간다면 남편은 앞으로도 저나 친정 식구들을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도 없고요. 너무 괘씸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냥 확 헤어지고 싶기도 한데 아들만 생각하면 이건 아니지 싶기도 합니다. 결혼생활 선배님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는 30살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엄마와 둘이서 살고 있는데요. 딱히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한테 결혼하라는 얘기 안 하시고요. 예전에 저희 엄마 아빠를 지켜보면서 나중에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일찍 결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사이가 좋으셨는데요. 아빠에게는 엄마가 늘 1순위처럼 보였는데 자식인 제 눈에는 그게 어찌나 좋아 보이던지요. 아빠가 엄마에게 잘하시는 만큼 엄마도 아빠에게 참 잘하셨어요. 두 분은 잘 싸우지도 않으셨고요. 물론 제가 모를 때 싸우셨을 수도 있고 다투셨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제 앞에서는 큰 소리 내고 싸우시는 법이 없었죠. 한마디로 저희 부모님은 정말 이상적인 부부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조금 머리가 더 크고 보니 너무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고 화목한 가정에서 클 수 있다는 게요. 그래서 늘 엄마 아빠에게 감사했고 또 한편으론 우리 가족이 늘 이대로 행복하고 단란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꼭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도 생각했죠.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저는 절대 결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워서요. 저와 엄마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날이 생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였고 쌀쌀한 겨울날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있다가 붕어빵이 먹고 싶어서 두꺼운 패딩에 모자를 쓰고 나갔죠. 붕어빵 포장마차가 있는 아파트 후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가 보니 후문 인근 주차장에 아빠 차가 있는 거예요. 차는 좀 전에 온 건지 이제 막 시동이 꺼졌고요. 아빠를 놀래켜주고 싶었던 저는 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는 눈만 보인 채로 조심조심 차로 다가갔습니다. 차 뒤쪽에 살짝 숨어 있다가 아빠가 문 열고 나오면 놀래켜줄 생각이었죠. 그렇게 아빠 차 거의 가까이 조심조심 다가오는데 저는 잠깐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었거든요. 뒷모습을 보니 머리가 길고 파마가 되어 있는 여자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 안을 가만히 살펴보니 아빠와 그 여자는 무슨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생각하는 와중 아빠가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그 여자 머리를 감싸고 갑자기 입을 맞추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내가 지금 본 게 뭐지? 아빠 차가 아닌가?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아빠 차의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틀림없이 아빠 차였죠. 그 여자는 아빠의 얼굴을 쓰다듬고는 살짝 두리번거리다가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저는 몸을 숙여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지켜봤는데 또다시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다니는 학원의 국어 선생님이요.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지만 그 얼굴만은 똑똑히 봤습니다. 그 선생님은 주변을 살짝 둘러보더니 아빠에게 손인사를 하고 서둘러 가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막 뛰고 식은땀까지 났습니다. 도대체 아빠가 선생님이랑 왜? 혼란스럽더라고요. 잠시 후 아빠는 전화를 하면서 차에서 내리더니 후문 쪽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은 것 마냥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18살, 어리지만 알 건 다 아는 나이였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아닌 외간 여자, 그것도 저희 학원 선생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도 다 알게 됐죠. 너무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저는 근처 놀이터 벤치로 가서 털썩 주저앉았고 한참이나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요. 그때부터 심장이 뛰고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당장 엄마한테 가서 알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빠한테 말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더불어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있는데 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까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저는 한참이나 혼자 눈물 콧물 흘리다가 일단은 아빠한테 먼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붕어빵 사러 간다면서 왜 와나 걱정되게. 전화 너머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제 가려고요. 붕어빵 샀어? 아, 그냥 안 먹고 싶어져서. 지금 어딘데? 친구랑 통화 좀 한다고 잠깐. 하여튼 지금 들어갈게요. 저는 대충 둘러대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눈물 자국도 닦아내고 대충 추슬렀죠. 그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평소와 전혀 다를 게 없는 모습인데 아빠를 보는 저는 기분이 이상해서 도저히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누구랑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해? 붕어빵도 안 사오고. 친구랑 싸웠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저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붕어빵 말고 이거 먹어. 아빠가 너 먹으라고 사오셨단다. 그러면서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주시더라고요. 아까 아빠가 차에서 내려서 후문 쪽으로 가더니 사온 아이스크림인 것 같았죠. 아빠는 퇴근하고 오면 이런 식으로 종종 아이스크림이나 먹을 것을 사오시는데요. 문득 학원 선생님하고 만나고 나면 이런 걸 사오시나? 라는 생각이 들자 구역질까지 확 치밀더라고요. 저는 그냥 몸이 안 좋다고 다음에 먹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엄마 아빠도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도저히 아빠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게 방문 걸어 잠그고 그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다가 학원에 갔어요. 저는 동네 인근에 있는 종합학원에 다녔는데 어제 아빠와 있었던 그 선생님은 국어 강사였습니다. 애시당초 그 학원도 아빠가 소개해줘서 간 곳이었어요. 아빠 대학교 동기가 있는데 저희랑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고 했고 그 학원에서 국어 강사로 일을 한다고 했죠. 아빠는 엄마에게 그 학원이 큰 대형 학원은 아니지만 들어보니 강사들 실력이 좋기도 하고 또 집에서도 가까운 곳이니 거길 보내라고 하셨어요. 엄마도 그 학원 평판 괜찮더라면서 저를 거기로 보내신 거고요. 그 선생님은 딸이 강제 전학을 당해서 이사를 온 거라고 했고 그 딸은 저랑 같은 학원을 다니는 민선이었습니다. 민선이는 저랑 다른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저랑 개인적으로 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학원 다니고 있고 부모님들끼리도 친하다 보니 학원에서 만나면 인사나 가벼운 대화 정도는 하는 사이였죠. 한마디로 아빠는 부부 동반으로 잘 지내고 자식들끼리도 서로 아는 대학교 여자 동창이랑 바람이 났던 거였습니다. 아예 모르는 아줌마라고 해도 충격이 너무 클 텐데 아는 사람이다 보니 더 힘들고 괴로웠죠. 게다가 바로 전날 밤 그런 일이 있었으니 제가 그 선생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나요?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학원에 앉아 있었는데 민선이가 말을 걸더라고요. 홍진아, 너 왜 그렇게 멍 때려? 문득 민선이의 얼굴에서 국어 선생님의 얼굴이 스치더군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민선이와 국어 선생님이 참 많이 닮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민선이는 자기 엄마가 우리 아빠랑 바람피는 거 알까? 궁금하더라고요. 만약 알게 되면 민선이도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나만큼이나 정말 괴롭고 힘들겠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학원 수업을 들었고 국어 선생님 수업도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얼굴 쳐다보기가 힘들고 기분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수업 다 끝나고 나서 그 선생님이 저를 빈 교실로 부르시는 겁니다. 진아야, 선생님 잠깐만 보고 갈래? 왜 그러세요? 그 선생님이 저를 보자고 했을 때 저는 속이 덜컹했습니다. 내가 어제 지켜봤다는 걸 알았을까? 그래서 물어보려는 걸까 싶었거든요. 내가 다 봤고 알고 있으니 그만하시라고 해야 하는 건지 뭐라고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됐죠. 그런데 그 선생님 입에서는 아주 엉뚱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진아야, 너 오늘 어디 몸 아프니? 네? 아니요. 그래? 근데 오늘은 컨디션 너무 안 좋아 보인다. 네. 아픈 거 아니면 됐고. 참, 엄마한테 나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저번에 해주신 반찬 너무 맛있더라고. 그거 혹시 돈 주고 내가 사면 안 되는지 한번 물어봐 줄래? 그러는 겁니다. 아빠 친구라고 하니 저희 엄마가 반찬을 몇 번 만들어서 준 적이 있는데 그 반찬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진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엄마 반찬까지 얻어먹으면서 앞에서는 잘 지내고 뒤에서는 저희 아빠랑 껴안고 키스하고 그래놓고 저희 엄마더러 반찬 만들어줄 수 있냐니요? 선생님,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싶은 겁니다. 저는 순식간에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선생님에게 따졌어요. 선생님, 지금 저희 엄마한테 반찬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엄청 격앙되고 흥분했죠. 제가 갑자기 급발진하니까 그 아줌마도 당황한 얼굴이었고요. 너 왜 그래 갑자기? 선생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 얘 왜 이래? 내가 뭘 어쨌다고? 너네 엄마한테 반찬 만들어 달라는 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하면서 도리어 황당한 표정을 짓길래 그랬습니다. 저 다 봤어요, 어제. 뭘 다 봐? 선생님이 저희 아빠 차 안에 있었던 거요. 그 말에 선생님도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뭐라고? 선생님이랑 저희 아빠랑. 그 말에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제 입을 막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 손을 확 치웠죠. 그 선생님은 당황하더니 일단 교실 문을 잠그더라고요. 진아야. 네가 어제 뭘 본 건지 모르겠는데 단단히 오해했나 보네. 어제 너네 아빠 차 얻어 탄 건 맞아.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났고 방향이 같으니까 좀 얻어 탔어. 학원에서 아파트까지 10분도 안 걸리는데 굳이 얻어 탔다고요? 그 말에 그 선생님도 미간을 확 찌푸리더군요.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1분이든 10분이든 친구 사이에 얻어 탈 수 있는 거지. 선생님이 저희 아빠 차 가만히 타고 내렸으면 저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본 건 뭐예요? 네가 뭘 봤는데? 아, 그래. 너네 아빠 얼굴에 머리카락 하나 붙어 있길래 그거 내가 좀 떼줬다. 그 정도도 못하니? 선생님, 제가 다 봤다니까요. 두 분이서 뭘 했는지. 네가 보긴 뭘 봤다 그래.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하면서 갑자기 눈이 확 돌더니 엄청 무섭게 몰아붙이고 따지는 겁니다. 평소에 그 선생님은 온화하고 여성스러운 편인데 그때 그 순간은 사람이 확 변하더라고요. 네가 잘못 봤다고 하잖아. 너 어디 가서 허튼 소리 하고 다니지 마. 너 혼자 오해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선생님도 가만 안 있어. 알았어? 그 선생님은 저한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안다고 하면 그 선생님이 놀라고 또 미안해하고 아빠랑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할 줄 알았는데 철저한 제 착각이었던 거죠. 그 선생님은 허튼 소리 하고 다니면 자기도 가만 안 있을 테니 조심하라고 협박을 했죠. 저는 아빠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선생님이 나한테 협박까지 하더라 다 얘기할 참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 학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빠에게 연락했고 언제 퇴근하시냐 그랬습니다. 아빠는 지금 집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빠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빠도 그 사이에 그 선생님한테 다 들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아빠랑 밖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은 엄마가 외할머니 병원 갔다 오신다고 늦게 들어오신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조용한 게 엄마가 벌써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얘기를 하기로 했죠. 저는 아빠를 기다렸고 잠시 후 퇴근하고 온 아빠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아빠한테 조잘조잘 말도 잘하고 친한데 그날은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들었다. 네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한 모양인데 아빠랑 선생님이랑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사이 아니야. 아빠, 저 어제 다 봤어요. 아빠 차에서 아빠랑 선생님이랑 서로 껴안고 둘이서 키스도 하신 거 다 봤다고요. 그런데 아빠도 펄쩍 뛰시더니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홍진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조그만한 게 못하는 말이 없네. 아빠가 언제 그랬어?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쳐서 같은 아파트니까 같이 타고 간 거고 아빠 얼굴에 뭐가 붙어 있어서 그 아줌마가 떼준 건데 네가 잘못 보고 오해를 하는 거야. 아빠가 아니라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왜 이상한 걸 자꾸 우겨? 라면서 아빠가 더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아줌마랑 반응이 똑같았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아빠나 그 아줌마나 우기면 되는 줄 아나 싶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아빠, 제발요. 내가 제 눈으로 다 봤다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아빠, 저 어린애 아니고요. 다 알고 있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 선생님하고 그만하세요. 엄마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알았으니 이제라도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도리어 펄쩍 뛰시더라고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 아빠한테 네가 뭘 봤는데 네가 잘못 봤다고 몇 번을 말해? 아빠는 평상시에 저에게 거의 화를 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얼굴이 빨개져서 무섭도록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아빠 입에서 미안하다, 아빠가 큰 실수를 했다, 너한테 부끄럽다, 그 아줌마랑은 끝낼 거다, 네가 걱정하는 일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줘라 라고 얘기해 주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만약 아빠가 그 아줌마랑 바로 끝내겠다고 약속했으면 저도 아빠를 기다려보려 했을 거예요. 저도 엄마가 모든 사실을 알고 충격받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무조건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우기고 화만 내시더라고요. 오냐오냐 했더니 어디서 버릇없이. 선생님도 아빠도 그런 거 아니라고 했으면 그런가 보다 알아야지. 아빠,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저 엄마한테 제가 본 거 다 얘기할 거예요. 저도 화가 나서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빠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머리통을 확 때리는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빠에게 그렇게 맞아본 게 처음입니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빠 불륜 사실 알게 된 딸이 엄마한테 말하기 전에 제발 그만하시라고 애원에 가까운 절규를 하는데 아빠는 도리어 제 머리통을 때린 거예요. 저는 넉나간 얼굴로 머리를 감싸고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이 자식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빠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한테 뭘 말할 건데? 어디 가서 말해봐라. 다 말해봐. 그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그게 사실이야? 저도 아빠도 놀라서 확 돌아봤어요. 이미 나간 줄 알았던 엄마가 안방에서 넉나간 얼굴로 나오셨거든요. 엄마! 지금 진아가 한 말이 다 사실이야? 당신 친구인 장혜수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아니야 그런 거. 진아 얘가 지 혼자 뭘 잘못 보고 오해를 단단히 했는지. 진아야, 네가 말해봐라 뭘 봤는지. 엄마는 떨리는 눈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데 참고 말했습니다. 어제 붕어빵 사러 가는 길에 아빠 차 봤는데 아빠 차 안에서 아빠랑 국어 선생님이. 그래서 충격받아서 안 들어왔던 거야? 집에 와서도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거고? 응. 아 미치겠네.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오해라고 몇 번 말해. 그러자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똑바로 말해. 진짜 장혜수랑 그런 사이야? 아니라고 하잖아. 아니라고. 그럼 진아가 본 게 뭔데? 얘가 지 혼자 잘못 본 거 가지고 당신까지 왜 이래? 그러면 블랙박스 보면 되겠네. 엄마 말에 아빠도 멈칫하더라고요. 뭐라고? 진짜 우연히 탄 건지 뭔지 블랙박스 보면 되겠어. 앞장서. 그렇게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겉옷을 들고 나오시더니 화가 난 표정으로 내려가려고 하셨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붙잡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우울증이야? 뭐라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지. 엄마나 딸이나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아빠, 제발 우길 걸 좀 우기세요. 시끄러. 넌 가만 못 있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그게 왜 진아 때문이야? 대학 동창이랑 놀아난 너 때문이지. 그렇게 엄마 아빠 사이에선 싸움이 났고 엄마가 아빠에게 차키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 순간 엄마를 확 밀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는 소파 쪽으로 날아가서 넘어졌고 저는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도 저도 너무 놀라서 입이 뜨악했죠. 아빠가 엄마를 밀쳐서 넘어뜨리다뇨. 정말 상상도 못해본 일이었습니다. 아빠는 혼자서 막 성질을 내더니 그 길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엄마와 저는 한참이나 멍하게 있었어요. 아빠의 저런 행동과 말투는 처음 봤고 너무 충격이었죠. 제 머리통을 때리질 않나, 차키 안 뺏기려고 엄마를 밀치질 않나. 저희 아빠가 아니고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게 있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따라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을 잠궜고 엄마의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방 밖에서 엄청 울었어요. 그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악몽이길 바랬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 후 아빠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연락해도 전화기는 꺼져 있고 제가 연락해도 마찬가지였죠. 아빠는 개인 영업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그리로 가봐도 출근도 안 하는지 비워져 있고 아예 잠적을 한 거였죠. 저도 저지만 엄마의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살아온 남편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된 거니까요. 엄마는 그 아줌마에게 연락했고 그 아줌마는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아빠가 집을 나간 이후론 학원을 안 갔어서 근 일주일 만에 그 아줌마를 보게 되었죠. 그 아줌마는 굳은 얼굴로 저희 집에 들어오더니 저를 냉랭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오랜만이다. 요즘 왜 학원 안 오니? 라고 묻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모습에 엄마가 그랬습니다. 장혜수 씨, 지금 그런 얘기 할 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좀 앉으세요. 그렇게 그 아줌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화를 내시고 학원에 찾아오니 집에 찾아오니 협박하고 겁을 주시는 거예요? 애아빠 집 나간 거 알죠? 영수가 집을 나가요? 아니요, 몰랐는데요. 잡아뗄 거예요? 내가 뭘요? 저기요, 진아 어머니.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좀 지켜주세요. 진짜 몰라요? 내 딸이 다 봤다는데? 또 그 얘기예요. 제가 분명히 진아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증거 있어요? 뭐라고요? 진짜 뻔뻔한 여자네? 말 가려서 하세요. 어따 대고. 뭐야? 증거도 없으면서 생사람 잡지 마. 나 영수랑 그냥 친구고 아무 사이 아니야. 애가 헛소리 하면 엄마로서 혼낼 줄 알아야지. 애가 하는 헛소리를 다 믿어. 듣고 있던 저도 따졌죠. 선생님, 우기면 다예요? 진아야, 네가 잘못 봤다는 생각은 없니? 이렇게 나서서 너네 엄마 아빠 사이 망치면 너한테 뭐가 좋은데? 엄마 아빠 이혼이라도 시키고 싶니? 그걸 원해? 그 말에 엄마가 눈이 돌아서 그 아줌마 멱살 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거 안 나? 그 아줌마는 엄마의 손을 확 뿌리치더라고요. 남편 간수 똑바로 못하고 어디서 와풀이야! 홍영수가 가출했으면 홍영수한테 따질 것이지 왜 나한테 난리냐고! 진짜 미친 애미랑 딸년아니야? 이 망할 년이 진짜 너희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줘? 참나, 당신이 뭔데? 집구석에 있는 애 엄마 주제에 당신이 뭘 어쩐다고? 애 먼 사람 잡지 말고 집안일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러더니 그 길로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엄마가 쫓아가려 했지만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잡을 수도 없었죠. 엄마는 그 길로 너무 속을 끓였는지
안 드시던 술까지 드시고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빠가 집에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아빠는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몰아가지 말라고 했고 엄마는 블랙박스며 폰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이미 다 삭제한 후였겠죠. 아빠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며 당당하게 나오고 엄마는 그럼 집은 왜 나갔느냐며 싸우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 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그때 모른 척 했어야 했나? 내가 괜히 나섰다가 이렇게 된 걸까? 엄마를 더 괴롭게 만든 걸까? 어쩌면 정말 내가 착각한 게 아닐까?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일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학원에 안 나갔는데 학원에 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랑 마주치기 싫어서 학원엔 가기 싫었지만 그 물건은 워낙 아끼던 거라서 가지고 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잠깐 들렀는데 다행히 그 아줌마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민선이랑은 마주쳤어요. 민선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군요. 홍진아, 너 어쩐 일이야? 학원 끄는 거 아니었어? 끊었어. 가지러 갈 게 있어서. 말도 안 하고 갑자기 학원 끊어서 깜놀. 엄마도 암소리 안 하던데. 너네 집 무슨 일 있니? 라는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 민선이를 보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까 싶고요. 그래서 그냥 얘기했습니다. 너네 엄마랑 우리 아빠 문제 말이야. 너네 엄마 우리 집 찾아왔고 우리 엄마랑 싸우기도 했는데 몰라? 그게 뭔 소리야. 우리 엄마랑 너네 아빠가 왜? 알아듣게 말해. 너네 엄마한테 직접 들어봐. 나 그것 때문에 학원 안 나오는 거니까. 야, 말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 뭐 어쨌는데? 하고 따지길래 그랬습니다. 너네 엄마하고 우리 아빠 바람났어. 그거 내가 직접 봤고. 뭐라고? 너네 엄마 진짜 뻔뻔하더라. 나한테 오히려 협박하고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고. 저는 민선이도 저만큼이나 놀라고 충격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자기 엄마한테 가서 난리 좀 치라고 한 소리였어요. 그런데 야, 너 무슨 정신병 있니? 왜 헛소리하고 난리야? 헛소리? 내가 직접 봤다니까? 네가 보긴 뭘 봐. 우리 엄마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지 마. 진짜 미친년 아니야. 뭐라고? 야, 미친년은 너네 엄마지. 뭐라고? 이게 진짜 뒤질라고. 너 손 좀 봐줘? 엄마 아빠들끼리 아는 사이라고 좀 잘해주니까 존나 찐따 같은 게 어디서. 내가 찌그러져 있으니까 만만해 보이냐? 라는 겁니다. 사실 민선이는 저 같은 모범생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 사고치고 전학 온 일진이었거든요. 무슨 사고인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큰 사고치고 저희 동네로 전학 온 거고 그 아줌마가 이제라도 마음 잡고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라고 억지로 학원 다니게 한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와서는 성질 죽이고 사는 것 같았는데 막다른 상황 되니 바로 본성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막 위협하면서 협박하는데 완전 지네 엄마랑 똑같은 겁니다. 저한테 쌍욕하면서 위협하더니 헛소리하고 다니면 가만 안 둘 줄 알라고 자기 아직도 알고 지내는 오빠들 많다고 저 손봐준다는 소리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너무 분하고 화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때 이후로 그 학원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 후로도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결국 이혼 얘기까지 오갔어요. 엄마는 그때 증거를 제대로 못 잡은 것을 분해하셨고 아빠는 끝까지 엄마를 의부증이라 하셨고 제가 오해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 아빠는 집에도 잘 안 들어왔고 제 성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신도 모의고사 성적도 나쁘지 않던 제가 성적이 심할 정도로 뚝 하고 떨어졌다 보니
선생님도 너무 놀라셨죠. 그렇게 부모님 사이는 틀어질 대로 틀어졌고 그 와중에 그 아줌마와 강민서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성적이 너무 안 좋아져서 원래 생각했던 대학은 꿈도 못 꾸고 결국 성적에 맞춘 대학을 들어가야 했어요. 엄마 아빠는 사이가 갈수록 안 좋아졌고 싸움도 잦았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 나 때문이라는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와중 학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으신 거예요. 옆에는 술병들이 나뒹굴고 감기약까지 있고요. 저는 깜짝 놀라 119에 신고를 했고 엄마가 이대로 죽어버릴까봐 심폐소생술을 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정말 그때만큼 두렵고 무서운 때도 없었죠. 응급실로 간 엄마는 다행히 응급 조치를 받고 괜찮아지셨는데요. 엄마는 감기약을 먹은 것을 착각하고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저는 엄마가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엄마는 아빠를 많이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과 상처가 너무 크신 듯 했습니다. 그 일로 결국 엄마 아빠는 협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고 아빠도 알겠다고 하셨죠. 재산분할은 했지만 아빠 외도의 증거가 없었기에 위자료는 받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걸로 나대다가 엄마 아빠를 이혼시키고 엄마를 고통스럽게 했구나라는 죄책감에 저는 그 무렵 우울증에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학교 휴학을 했고 집에서만 칩거를 하게 됐어요. 엄마도 저도 너무 아프고 힘들었죠. 그러던 와중 친한 친구가 정신의학과 한 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도 우울증이 있어서 여러 곳을 가봤는데 지금 다니는 곳은 원장님이 너무 좋으시고 약도 잘 써주셔서 증세가 많이 호전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끝에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 또래의 여자 원장님이었는데 인상도 푸근하시고 진심을 담아 얘기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있었던 일을 모조리 다 털어놓았습니다. 저 혼자 속으로 쌓아놓았던 일들을 펑펑 울면서 다 쏟아냈어요. 어쩔 때는 너무 울어서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 원장님은 천천히 기다려주고 편하게 다 얘기하라며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을 뿐이고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네 잘못이 아니니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해주시는 그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던지요. 저는 그렇게 상담도 진행하고 필요한 약도 복용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엄마한테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같이 병원에 다녔고 엄마도 그 원장님을 만나면서 많이 호전되셨어요. 그렇다 보니 엄마와 저에게는 그 원장님이 은인이나 다름없죠. 사실 정신의학과도 의사를 정말 잘 만나야 된다는데 그런 점에서 저와 엄마는 환자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거니까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치료를 받았고 나중에 그 원장님과 친해진 저는 개인적인 진로 문제까지도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의 조언을 토대로 결국 다니던 학교는 그만두고 새로 수능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치유와 정리가 많이 된 상태라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저는 약대에 진학할 수 있었죠. 그 원장님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서 더 이상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원장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원장님은 진료 말고도 한 번씩 지나가는 길에 놀러 오라고 차 한 잔씩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많이 좋아지셨고 나중에 이모랑 작은 샌드위치 가게도 오픈하셔서 일도 바삐 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빠가 엄마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이혼하고 5년 넘게 연락을 안 타가요.
엄마는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는데 아빠는 엄마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과만 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렇게 결국 만나셨는데 아빠는 엄마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실 그때 그 아줌마랑 불륜 사이였던 거 맞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왜 하느냐고, 우리끼리 잘 살고 있고 당신이 그 여자랑 어떤 관계였는지 이제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빠는 자기가 정말 어리석어서 소중한 우리 가정을 깨트렸다고, 자기가 벌 받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엄마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엄마와 저에게 사과를 하시고 돌아갔는데 1년 뒤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알고 보니 아빠가 최장암 판정을 받으셨고 엄마와 저에게 마지막으로 사과를 하러 오신 거였죠. 엄마는 너네 아빠가 자기 속 편하려고 이제 와서 진실 고백하는 거라면서 화를 내셨지만 뒤에서 참 많이 우셨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도 저도 정신과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다가 아빠 돌아가신 일로 또 한동안은 너무 힘들었죠. 그러다가 차츰차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약대 졸업 후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폐의약사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와 엄마가 다녔던 그 정신과 1층 약국에서 약사 채용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제일 먼저 원장님께 가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원장님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를 홍 선생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약사 선생님이라면서요. 그리고 종종 보자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저와 엄마나 둘 다 바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약 지도를 하고 다시 조제실로 들어가려는데 어떤 여자가 약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문득 돌아보면서 들어가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는 바로 강민선이었거든요. 저희 아빠와 바람난 그 아줌마의 딸이요. 저는 순간 조제실 쪽으로 몸을 살짝 숨기고 강민선을 봤는데 강민선은 처방전을 놔두고 의자로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명품 머리띠에 들고 있는 가방도 명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민선은 전화를 받더라고요. 예, 어머니. 지금 2층 내과 들렸다가 약 받으러 약국 왔어요. 제가 올라갈까요? 아, 어머님이 내려오실 거예요? 네네. 점심 어디서 드실 거예요? 아, 저는 다 좋죠. 하면서 콧소리 가득하게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죠. 저는 거기까지 듣고 조제실에 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손이 막 떨려오더라고요. 근 10년 만에 강민선을 다시 보니 속에서는 뭔가 불덩이 같은 우라가 치밀었다고나 할까요? 지네 엄마는 우리 아빠랑 바람피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고 나 몰아세우고 우리 집 파탄 났는데 쟤는 너무 행복한 얼굴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싶었죠. 강민선이 준 처방전을 받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세인 것 같더군요. 처방전 이름만 보는데도 손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는 동료 약사분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갑자기 몸이 안 좋고 식은땀이 좀 난다고 대신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시 앉아서 쉬고 있었고 강민선의 약은 다른 약사분이 들고 나가셨죠. 저는 조제실에서 살짝 지켜보는데 강민선은 약을 챙긴 후 결제를 하곤 갑자기 어머님 하고 외치더니 복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바로 정신의학과 원장님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는 너무 경악스러워서 멍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선은 달려나가 애교스럽게 원장님 팔짱을 꼈고 원장님은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멀리서 지켜보는데
심장이 철렁하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렸죠. 생각해보니 원장님이 곧 아들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며느리 되래가 참 착하고 인성이 바르다고 칭찬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원장님은 참 좋은 시어머니가 되실 것 같다고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며느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민선이었습니다. 너무 열받더라고요. 저한테 쌍욕하면서 허튼 소리 말라고 협박하던 지네 엄마랑 똑같은 강민선이 저렇게 좋으신 분을 시어머니로 만나 행복 가득한 얼굴로 살아간다는 게요. 엄마와 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아빠는 용서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죠. 저희 집은 풍비박산 났는데 그에 반해 강민선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줌마, 강민선의 엄마 역시도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죠. 과거의 더러운 짓은 묻어둔 채요. 잊고 지내려고 했지만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디 두고 보자 이를 갈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디데이가 다가왔죠. 저는 그날 아침 투피스 정장을 잘 차려입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남의 경사에 가는 거니 저도 잘 차려입고 가야 했죠. 그렇게 제가 향한 곳은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저는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그 결혼식장에 갔어요. 결혼식장에는 손님들이 정말 많더군요. 저는 저 멀리서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찾았습니다. 원장님은 옆에 아들과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또 고개를 돌려 찾아보니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아빠의 상간녀였던 그 아줌마가요. 분홍색 한복 입고 화장 곱게 하고 가식적인 웃음 지으며 인사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먼저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기다렸다가 안으로 들어가니 강민선이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 순간적으로 강민선은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지 갸웃했습니다. 저는 강민선에게 다가갔죠. 결혼 축하해. 누구 얼굴은 낯이 익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난 듯 눈이 휘둥그레지고 황당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더니 네가 여기 웬일이야? 너 축하해주러 왔지. 여기 아는 사람도 있고. 강민선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그랬습니다. 네가 여기 아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습니다. 니네 시어머니 정신의학과 원장님이지? 나 너네 원장님하고 너무 잘 알아. 니네 엄마가 우리 아빠랑 바람나서 우리 부모님 이혼했잖아. 나 너무 힘들 때 너네 시어머니가 상담 많이 해주셨거든. 나 거기 환자였어. 근데 원장님도 아시나? 너네 엄마가 과거에 상간녀였다는 거? 제 말에 강민선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야, 너는 신부가 그런 표정을 다지어. 표정 관리 좀 해. 강민선은 충격받았는지 말도 못했습니다. 지네 엄마의 불륜 사실을 지네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제가 다 얘기한 거니까요. 이제 원장님한테도 인사드리러 가야겠다. 하여튼 결혼 축하해. 하객 정말 많네. 참 네가 그랬지? 너 고등학교 때 아는 오빠들 많다며? 그 오빠들한테 나 손봐줄까 협박됐잖아. 사람 많은 거 보니 그 오빠들도 다 부른 거야? 제 말에 강민선은 충격받은 얼굴로 그러더군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복수하러 온 거야? 무슨 복수?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나 너네 시어머니 될 사람 보러 왔다니까. 표정이 왜 그래? 혹시 복수 당할 짓이라도 했니? 너랑 니네 엄마? 야! 강민선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대기하던 사진작가도 놀라고 뒤에 대기하던 하객들도 놀라더라고요. 막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강민선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 진짜 볼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진기사가 저를 말리더라고요. 저기요, 사진 찍으실 거 아니면 나가주시겠어요? 저는 그 말에 강민선에게 그랬습니다.
축하의 결혼 무사히 끝까지 잘하고. 그렇게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를 찾았죠. 안녕하셨어요. 보람학원 장혜수 선생님. 제가 인사하자 돌아보던 그 아줌마는 저를 보고 좀 갸웃하더라고요. 딸이나 엄마나 반응이 똑같았죠. 저를 기억 못하더라고요. 저는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었는데 말이죠. 누구더라? 저 기억 안 나세요? 홍영수 씨 딸 홍진아잖아요. 학원도 다녔고요. 제 입에서 홍영수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 아줌마 완전 경악하더라고요. 네가 여길 왜? 10년 만이네요. 그러게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요? 저도 누구 만나러 왔거든요. 저기 민선이 시어머니 되실 분요. 저분하고 저 잘 알아요. 제 말에 그 아줌마 얼굴에서 실시간으로 핏기가 사라지는 게 다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우스운 겁니다. 아줌마는 주변을 살짝 둘러보더니 제 손목을 잡고는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뿌리쳤죠. 왜 이러세요? 미치셨어요? 제 손목을 왜 잡으세요? 그때는 제 입 가리더니 남의 몸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사람들이 쳐다보니 그 아줌마는 당황한 기색으로 웃으며 저에게 소곤댔습니다. 저기 가서 얘기 좀 하자고. 저 아줌마랑 할 얘기 없는데요. 원장님 뵈러 온 거라니까요.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와서 뭐 복수라도 하려고 온 거야? 경찰 부를까? 그 아줌마 쫄려서 허둥지둥 하는 꼴이 정말 우습더라고요. 아줌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경찰 소리까지 나와요. 민선이도 복순이 어쩌니 소리하더니 찔리는 거 있으세요? 그 아줌마는 화를 참는 게 보였습니다. 일단 그래 맞아 진아야.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은 워낙 정신도 없고 민선이한테 중요한 일이니까 나중에 우리 따로 얘기 좀 하자. 네 연락처 좀 다오. 싫어요. 아줌마한테 제 연락처를 왜 드려요? 일단 나중에 얘기 좀 하자니까. 그러니까 네 연락처 줘.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에게 다가가서 정색하며 그랬죠. 더러운 상간녀 번호 제 폰에 저장하기 싫다니까요. 그 말에 그 아줌마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뭐? 딸 시집 잘 보내세요. 저는 만날 사람이 있어서 온 거지 아줌마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제가 잘 지켜볼게요. 그렇게 저는 돌아가려는데 그 아줌마가 저를 자꾸 붙잡는 겁니다. 저랑 그 아줌마가 실랑이가 있다 보니 주변 사람들 쳐다보고 웅성거리고 잠시 후 강민선 아빠도 와서는 무슨 일이냐 그러고 결국 저 멀리서 하객 맞이하던 원장님까지도 쳐다보셨죠. 그러더니 놀라서 오시더라고요. 아니, 홍 선생이 여길 왜?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원장님과 인사를 하자 옆에 있던 그 아줌마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니, 여긴 어쩐 일이에요? 원장님 예비 며느리 이름이 강민선이죠. 민선이 저도 잘 알거든요. 어머, 우리 며느리 친구였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친구는 아니에요, 원장님.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저희 아빠랑. 그 말에 원장님도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뭐라고요? 원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세요. 저랑 엄마랑 병원 치료를 하게 했던 그분이요. 그 말에 원장님은 놀라서 그 아줌마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거의 울듯한 얼굴로 제 팔을 당기며 자꾸 따라 나오라고 하고 저는 팔을 치웠습니다. 어디다 대고 자꾸 당겨요. 남의 몸 함부로 만지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객들 다 웅성거리고 원장님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아줌마 남편이 인상국이며 따지더군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 여자가 누군데 이 행패야? 민선이 친구야? 저는 그 말에 그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저 홍영수 씨 딸입니다. 홍영수 씨가 누구냐면요. 야! 그 아줌마는 거기서 고함을 질렀고 멀리 있던 하객들까지 다 쳐다봤죠.
그 아줌마는 몸까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잠시 후 신부 대기실에서 강민선이 드레스 자락 부여잡고 뛰쳐나와서 쳐다보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원장님께 그랬습니다. 소란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요. 원장님께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사과를 드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들으면서요. 원장님은 그 모든 사연을 다 아시잖아요. 저랑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듣고 또 들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엄마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 원장님이었을 겁니다. 그 원장님이 그걸 다 알아도 그냥 결혼식 진행하고 그 아줌마를 사돈으로 강민선을 며느리로 맞이한다면 저도 어쩔 도리는 없겠죠. 하지만 저도 마지막 복수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2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좀 보자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원장님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어쨌든 아들 결혼식 망친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원장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에게 말했어요.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아드님 결혼식이고 원장님께는 중요한 날이었을 텐데 저 때문에. 그 말에 원장님은 잠시 말이 없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한테 따로 말해줬어도 되지 않나. 굳이 왜 결혼식에서 그렇게 했을까 하고. 홍 선생 말대로 그 일로 인해 구설수에도 엄청 오르고 아들 결혼식 망치고,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 홍 선생한테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일로 인해 그렇게 됐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홍 선생의 그 일들을 다 알잖아요. 홍 선생이 나한테 상담받으면서 흘렸던 눈물, 그 괴로움과 죄책감도 전부. 언젠가 내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소를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했었죠. 어찌 보면 홍 선생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소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우리 아들도 그 일로 많이 힘들었고 나나 우리 남편도 그렇긴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잘못은 홍 선생이 아니라 민선이와 사부인, 아니 민선이 엄마 때문 아니겠어요? 나는 여태까지 민선이도 그렇고 사부인도 그렇고 그런 사람일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말 성격 좋고 밝고, 그런데 뒤에서는 그런 짓 하는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집하고 사돈을 맺겠어요. 결론적으로 그 당일날 우리 쪽에서 결혼 깨자고 했어요. 사돈 어른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대략 얘기해줬고, 그 친구 내가 상담했던 환자고 그 사연을 다 들은 내가 이 결혼을 하게 할 순 없다고. 그 후로 민선이가 자기 좀 봐달라고 매달리고 민선이 엄마도 전화와서 자기가 다 잘못한 거니 결혼은 깨지 말아달라고 울고 빌었는데 내가 한사코 싫다고 했어요. 남의 눈에 그렇게 상처내고 뻔뻔한 거 다 봤는데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집에 우리 아들 사이 못 삼는다고.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충분히 얘기했고 아들도 그런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일이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원장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죄송할 것도 죄책감 가질 것도 없어요. 입장 바꿔 내가 홍 선생 상황이었다면 나도 그랬을지도 몰라. 그리고 덕분에 민선이도 민선이네 엄마도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 그런 집하고 사돈 안 맺은 걸로도 충분하고. 지금 조금 떠들썩한 거 이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원장님의 말에 저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강민선과 그의 엄마를 생각하면 제가 한 짓에 대해 조금의 후회도 없지만 원장님 생각하면 죄송했거든요. 저 때문에 망신당하신 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장님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자기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맙고 죄송하다고 했고 원장님은 이제 마음속 응어리가 좀 풀어졌느냐
장난스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에게도 후에 얘기했더니 엄마는 자기랑 같이 가지 혼자서 그렇게 했느냐고 하시면서도 속은 시원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정 파탄 내놓고 그 아줌마와 그 딸은 행복한 가정 꾸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게 다 끝장났으니까요. 반성 없는 가해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큼 얄미운 게 어디 있겠나요? 그 후 저는 건너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강민서는 결혼이 깨진 후 자기 엄마를 죽어라 원망하다가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답니다. 시도는 했어도 죽지는 않았다는데 그 후에도 자기 엄마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엄청나다더군요. 게다가 강민선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결국 그 아줌마는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친구와 바람나서 그 가정 깨트리고 결국 자기 딸 결혼까지 망쳐놓았으니 이혼 당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과거에 저한테 엄마 아빠 괜히 이혼시키고 싶으냐고 협박하던 그 미친 아줌마.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 이혼을 당한 것도 벌을 받은 것도 딸에게 죽어라 원망을 듣는 것도 다 본인의 일이 되었네요.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과 상처는 결국 돌고 돌아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무겁게 짓누르던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 분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복수일 테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빠는 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엄마가 여자 혼자 몸으로 힘들게 저와 남동생을 키워주셨어요. 금전적으로 넉넉치는 않은 가정이었지만 엄마가 최선을 다해 저희를 키워주셨고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저희 엄마입니다. 엄마가 저와 남동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것만큼 저도 엄마에게 잘하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엄마에게 많지는 않지만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고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맛집, 예쁜 카페로 데이트도 많이 했어요. 엄마도 자식 다 키워서 이렇게 같이 다니니 참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생각 없이 엄마랑 평생 도란도란 살 생각이었는데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에 관심이 없어서 딱히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는데 같은 회사의 타 부서였던 그 남자가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관심이 없어서 정중히 거절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 남자는 끊임없이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어요. 인상도 좋고 말하는 것도 서글서글 사람 좋아 보여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고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의 확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도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몰아붙이면 성사되는 거더라고요. 그 남자의 적극적인 구애와 행동으로 저희는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때 늘 저를 배려해주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 아니면 그 남자가 저를 철저하게 속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연애 때와는 180도 다른 사람이더군요. 연애 때는 수더분하고 사람 좋아 보이고 저한테 데이트 비용 한 번을 못 내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보니 본인이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다며 집이든 혼수든 결혼식 비용이든 뭐든지 반반으로 계산하면서 철저하게 나누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네 거 내 거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와 아빠가 살아계실 때 워낙 주변 분들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돈도 펑펑 쓰는 스타일이셔서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자기 거 잘 챙기고 계산도 확실한 모습에 헛돈 안 쓰겠구나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겁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라는 게 서로 부족한 부분이나 못난 부분을 채워가며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너무 계산적인 모습에 놀라긴 했어도 그걸 마냥 나쁘게는 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철저한 착각이더군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생활해 보니 남편은 제 예상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인데다 뭐든지 네 거 내 거를 나누는 사람이더라고요. 말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은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네 가족, 내 가족에 대한 구별을 짓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정 떨어지는 일이 많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요. 저희 집에 남동생이랑 사촌동생이 저희 신혼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서 밖에서 밥하고 술을 한잔 했거든요. 원래도 결혼 전에 남동생하고도 치킨이나 맥주 마시러 종종 나갔었고 또 남동생과 동갑인 사촌동생하고도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늦어서 우리 집에서 재울까 싶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애들이라지만 집까지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 취한 애들만 택시에 태우기가 좀 꺼려졌었거든요. 게다가 사촌동생은 이사를 간 상태여서 사는 곳이 더 멀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동생이랑 사촌동생 작은 방에서 잠만 자고 가도 되겠냐고 말을 했는데 남편은 대놓고 짜증을 내고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대놓고 싫다고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잠만 자고 내일 일찍 갈 거라면서 아무리 남자들이라도 너무 늦은 시간이라 조금 불안하다 그랬더니 남편 하는 소리가 너는 결혼한 유부녀가 아무리 남동생이라도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시냐? 그리고 마셨으면 각자 집에 가야지 무슨 우리 집에서 자. 내가 불편한 거 생각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가 더 기분 나쁘다는 듯 따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먼 지역으로 이사간 사촌 동생이 저 결혼 축하해 준다고 일부러 여기까지 선물 사들고 온 거고 저도 고마워서 밥하고 술 한잔하며 대화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였어요. 게다가 남동생이고 사촌 동생이면 다들 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는 불편한 거 싫다고 극구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속으로는 모든 결혼 비용 다 반반했고 엄밀히 이 집도 반은 내 지분인데 자기가 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생들 앞에서 싸우기 싫어서 알겠다고 하고 동생들에게는 택시 태워서 조심히 가라고 하며 보냈습니다. 동생들 앞에선 좋게 말하고 보냈지만 저는 솔직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놀러 오고 시간이 늦었으면 오히려 매형인 자기가 먼저 자고 가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대놓고 싫은 티를 내고 짜증을 내고 제 남동생들인데 자기가 왜 불편한 걸 감수해야 되냐 그겁니다. 기분도 상했고 동생들에게도 좀 민망했지만 그래도 좋게 이해했어요. 당연히 남편도 불편할 수 있고 미리 얘기된 게 아니니 싫을 수도 있다고요. 남편은 자기 거가 확실한 사람이다 보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집에 다른 사람이 오는 건 싫은가 보다 여겼죠. 그런데요, 진짜 웃긴 건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에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대뜸 누나네 화장실 리모델링 한다고 며칠 우리 집에서 지낼 거라고 그런 줄 알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남편에겐 누나, 그러니까 저에겐 신우가 한 명 있는데 저희 집에서 가까운 동네에 살거든요. 근데 신우네 집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왜 갑자기 우리 집에서 며칠이나 지낸다는 건가 싶더라고요. 본인 친정도 있고 시댁도 있는데요. 신우 남편을 신우네 시댁 가서 지내기로 했대요. 근데 신우는 본인이랑 자기 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네요. 시댁에서 지내면 불편하다고요.
그러면 본인 친정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근데 저희 시댁이 집이 좁다 보니 그럼 자기랑 자기 아들이 거실에서 지내야 되는데 아들이 잠기가 밝아서 거실에서 자면 불편해하고 잠도 자주 깰 것 같다고 싫다고 했대요. 그래서 결국 남동생 집인 저희 집에 와서 며칠 지내겠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낮에는 비니까 편하고 시댁보다 넓고 조용하니까요. 근데 이걸 저와 상의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자기 누나더러 그렇게 하라고 자기 맘대로 허락하고 저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 전에 저희 남동생과 사촌동생 왔을 때 그렇게 돌려보낸 일이 아니었으면 저도 알겠다고 했을지 몰라요. 가족끼리 며칠 불편한 거 감수 못하겠나요? 하지만 저희 남동생과 사촌동생 하룻밤 자고 간다는 것도 남편 지는 불편하다고 싫은 티 팍팍 내면서 단칼에 거절한 주제에 시누이와 시조카는 당연하게 와서 지내려고 한다는 게 웃기더군요. 기분도 나쁘고요. 그래서 저도 싫다고 안 된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황당한 얼굴을 하며 자기는 이미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하냐며 왜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나도 불편해. 당신도 내 남동생이랑 사촌동생 하룻밤 자는 것도 불편하듯이 나도 똑같이 불편해. 제 말에 남편은 혼자서 막 참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복수하는 거야? 내가 그때 싫다고 했다고? 복수가 아니라 당신도 조금의 불편함도 참기 싫다는데 나라고 왜 불편함을 참아야 되냐 그거지. 그거랑 이거랑 같아? 밤 늦게까지 술 퍼먹다가 술에 취해서 하룻밤 자고 간다는 거랑 화장실 리모델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는 거랑 같냐고. 뭐가 달라? 오히려 이게 더 싫지. 내 동생이랑 사촌 동생은 하룻밤이지만 형님네는 며칠이라며. 게다가 어머님 댁 가서 자도 되는데 잠 깰까봐 싫다고 우리 집에서 잔다는 게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은 저를 얌생이 보듯 노려보더라고요. 와, 너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계산적이고 치사하다. 누가 먼저 치사하게 나왔는데. 그래, 좋아. 알았어. 누나한테 오지 말라고 할게. 됐냐? 남편은 자기가 더 씩씩거리며 혼잣말로 서운하다 어쩌다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로남불인가요? 본인은 되고 저는 안 되나요? 그리고 누가 먼저 치사하게 굴었는데요.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냅뒀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계산적으로 보이면서도 은근 본인한테만 더 유리하게 뭐든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매번 겪은 저는 오히려 저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엄청 치사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런 제가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부부니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데 남편이 죽자구나 자기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자기 목만 챙기는 게 보이니까 저도 덩달아 그렇게 변해가는 게요.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게다가 결혼까지 해놓고 네 가족, 내 가족 나누는 거 보면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연애 때 그렇게 저를 배려해주고 위해주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가족, 그러니까 시댁만 위하고 우리 집하고는 마치 남인 양 선을 긋더라고요. 그맘때 저도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연애를 길게 했어야 했나, 결혼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나 하면서요. 그렇게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때였습니다.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힘든 일은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엄마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였어요.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게 되니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기분이 뭔 줄 알겠더군요. 제가 지지하고 서 있는 땅이 통째로 부서져서 사라지고 저는 우주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슬프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괴롭고 죽을 것만큼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장례는 치러야 하니 해야 할 일도 많더군요. 겨우 빈소를 마련했지만 영정사진으로 엄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장을 치르는 3일 내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미안함, 내가 왜 좀 더 신경 써드리지 못했나 후회밖에 안 남고 영정사진 속 엄마의 모습을 보니 미칠 것 같은 기분만 들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엄마 따라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남편 놈의 행동이었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부조금을 정리하게 됐어요.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게 되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일단 남동생이 자기 카드로 모든 장례에 관한 비용 결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부조금 정리를 해서 남동생에게 돌려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 하는 소리가 자기 앞으로 들어온 건 다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 앞으로 온 손님들이 꽤 됐거든요. 친구들, 시댁 친척분들, 그리고 시부모님과 신혼의 가족들. 그때 낸 부조금들을 모두 다 자기가 챙겨간다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냐니까 제 동생을 가리키며 아들도 있는데 사위인 자기가 낼 이유가 없답니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 들어온 건 어차피 자기가 앞으로 다 갚아야 될 돈이니까 챙겨가는 게 맞대요. 그걸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요. 남동생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하고 저는 벙쪄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말도 안 나와요. 제가 딱 그랬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부조금 10원 한 장까지 자기 앞으로 들어온 건 다 챙겨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보통은 장례식 비용이며 다 제하고 남은 돈을 나눠 가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런 것도 없이 자기 앞으로 들어온 건 무조건 자기 건 돌려달라고 거기서 큰 소리를 내는데 기가 막히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자기 와이프는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셔서 절망감과 슬픔에 허덕이면서 밥도 물도 못 먹고 울고만 있는데 그 옆에서 자기 목 계산하고 악착같이 다 챙겨간다니요. 저는 그때 그 남자가 제 남편이 아니라 무슨 돈귀신 붙은 악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자기 몫이랍시고 다 챙겨가니 오히려 장례식 비용은 초과가 됐습니다. 왜냐면 남편 손님들이 꽤 많이 왔는데 그분들이 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가셨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은 쏙 빼고 자기 몫을 다 챙겨갔으니 모자랄 만도 했습니다. 저는 남동생 앞에서 큰 소리 내고 험악하게 싸우기 싫기도 했고 너무 그 사람에 질려버린 기분이라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따졌더니 지 앞으로 들어온 지 돈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구나 싶어서 눈물만 나고 엄마 돌아가신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힘든데 남편까지 이러니 진짜 살기 싫더라고요. 기운도 없고 더 이상 말하기도 싫어서 그대로 무시하고 더 이상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저한테 말을 걸면서 없던 일처럼 굴더니 제가 아예 투명인간처럼 대하니까 자기도 저를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집만 공유하지 남남처럼 살면서 엄마 돌아가시고 2달 가까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친구와 통화를 하며 차를 바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랑은 그때까지도 거의 말 안 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차를 바꾸네 어쩌네 하면서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의심쩍어서 제가 먼저 물었죠. 무슨 돈이 있어서 차를 바꾸냐고요. 그랬더니 남편 하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지금 차 팔고 모자라는 돈은 그때 장모님 장례 치르고 들어온 돈 있잖아.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왔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니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부조금 받은 거 자기 몫이라고 장례 끝나자마자 악착같이 챙겨갔던 그 돈. 그걸로 차 바꾸는데 보태겠다네요. 저는 남편의 뻔뻔한 낯짝을 보는데 속에서 용암 같은 화가 치솟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린 건지 남편은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정도였어요. 갑자기 저에게 따기를 맞은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사람 새끼야?
우리 엄마 가지고 장사하냐? 장례 비용 한 푼도 못 내겠다고 네 앞으로 들어온 돈 싹 걷어가더니 그걸로 차를 바꾼다고?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이제 2달 됐어. 나는 아직도 안 믿기고 엄마 생각만 하면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너는 내 앞에서 장례 비용 받은 걸로 차를 바꾸겠다고? 네가 사람이야? 저는 정말 미친 듯이 화를 내며 자리에서 방방 뛰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은지요. 그런데 남편은 도리어 내 앞으로 들어온 내 돈이야. 나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와서 준 돈이고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고 내가 내 돈으로 차 바꾼다는데 그게 뭐라고 이 난리야? 네 말은 장모님 돌아가셨으니 내 앞으로 들어온 돈도 다 내놔라 그거야? 오히려 네가 장모님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 가지고 장사하는 게 저래요. 왜 자기 돈 쓰는 거 가지고 난리냐고 핏대 세우고 난리치는데 저는 그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 인간은 고쳤을 인간이 아니다. 무조건 이혼이다. 절대 같이 못 살겠다라고요. 저는 더 이상 대꾸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날부터 마음을 먹은 저는 그대로 이혼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런 일들을 곳에다 시댁으로 전했는지 어머님이 전화로 따지시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돌아가시고 힘든 건 알겠어. 근데 그런 걸 왜 애먼 남편한테 풀어? 경탁이가 틀린 말 했니? 경탁이 앞으로 들어온 거고 원래 그렇게 들어온 돈은 네가 먼저 챙겨주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엄마의 그 아들이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경탁 씨가 왜 저 모양 저 꼴인가 했더니 어머님 닮았네요. 뭐? 지 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남의 감정은 헤아릴 줄도 모르고 그런 거 다 어머님하고 똑같네요.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엄마 돌아가시고 힘든 아내한테 지 몫이라고 아득바득 돈 달라고 챙겨가는 거 저게 정상인가요? 그리고요, 그렇게 제대로 따질 거면 경탁 씨 앞으로 온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먹고 마신 거 그건 왜 똑바로 계산 안 한대요? 제 동생이 그거 다 계산했어요. 그렇게 네 돈 내 돈 따질 거면 그런 것도 똑같이 내놓으세요. 어이구 치사하다. 그래 그거 계산해서 얼마 나왔는지 말해라. 보내줄 테니. 네. 말 안 하셔도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도 도로 데리고 가세요. 저 저런 남자랑 하루도 더 같이 못 살겠어요.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죠. 어머님 같으면 어머님 아들 같은 남자랑 사시겠어요? 저는 소름 끼쳐서 하루도 못 살겠거든요. 그리고요, 어머님.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때 볼만 하겠네요. 저희는 부모 돌아가신 것보다 부조금 얼마 들어왔는지 그거 먼저 신경 쓰고 챙길 인간이니까요. 아들 참 잘 키우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비정상들만 모였는지 너무 당당하다 보니 오히려 내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그 이후로 집에 며칠 동안 오지 않았어요. 저는 장례식 때 남편 앞으로 온 손님들로 밥과 술값을 대략 계산해서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야 되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기세고 시어머니에게도 악착같이 따지는 무서운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합의 이혼하고 애초에 반반 나눠서 결혼한 거라 집이며 혼수며 철저히 계산해서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저런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랑 결혼을 했나, 내가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우울하더라고요. 그냥 엄마랑 둘이 살 걸. 그랬으면 내가 엄마를 좀 더 살폈을 거고 그런 허무한 죽음은 없었을지 모르는데 하는 죄책감도 함께 오고요. 그때 마음이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것도 너무 힘든데 제 편이 되어주고 든든하게 저를 보듬어줄 남편이 오히려 제 속을 더 헤집어 놨으니까요. 한동안은 참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생각을 다듬어 보니 오히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지 돈, 내 돈 악착같이 가르면서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10원 한 장도 아까워서 파들파들 거리는 놈.
결국 같이 살면 저를 더 피마르게 하고 힘들게 할 게 뻔하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빨리 끝을 내는 게 오히려 나중을 생각하면 잘한 것 같더라고요. 괜히 악이라도 생기면 더 갈라서기 힘들어지고 저만 죽어라 참고 속 터지면서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저는 이혼 준비할 때 더 좋은 회사로 이직도 했습니다. 전 남편하고 같은 회사 다니기도 싫고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듣기 싫었는데 마침 좋은 자리가 있어서 지원을 했다가 운 좋게 옮기게 되었어요. 전 회사보다 연봉도 낮고 복지도 좋아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회사 동료에게 들으니 전 남편 놈은 저랑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 들어온 신입 여직원에게 찝쩍거렸다네요. 그런데 그 여직원이 질색팔색 하는 데다 회사에서도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러냐고 소문이 나서 개망신 제대로 당하고 쭈구리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지 밖에 모르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배려할 줄도 모르는 놈이 여자는 좋아해서 저렇게 끊임없이 찝쩍거리고 다니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혼한 건 잘했다 생각하면서요. 저는 그 후에 제일 열심히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아직도 울 때도 많지만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더욱 씩씩하게 살려고 합니다. 엄마가 시궁창에 빠질 뻔한 제 인생을 마지막으로 구해주셨으니 더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그 보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구해준 새 삶, 후회 없이 더 열심히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